야, 너 나랑 장난해? 너 죽고 싶어? 충청북도 음성군 외곽 산과 논밭 사이에 홀로 자리한 낡은 기와집 한 채. 이곳에서 박무진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65의 나이 30년을 형사로 살다 은퇴한 이 남자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침엔 마당을 쓸고 점심엔 라면을 끓이고 저녁엔 소주 한 병을 비우며 TV를 보는 게 전부였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너무나도 공허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엔 세 사람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무진,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태수. 하지만 지금 이 집엔 무진 혼자뿐이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태수는 서울에서 일한다며 집을 나간 지 3년이 넘었다. 전화는 가끔 왔다. 명절 때, 생일 때,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 무진은 그 전화들이 반갑기도 했지만 동시에 쓸쓸했다. 아들의 목소리엔 아버지를 향한 애정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와는 다르게 흥분된 목소리였다. 태수는 자신이 캄보디아의 한 IT 스타트업에 취직했다고 말했다. 연봉은 6천만 원, 숙식 제공, 해외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했다. 무진은 의아했다. 아들은 컴퓨터를 잘 다루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외 기업에 스카우트 될 정도의 실력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고 무진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수는 전화를 끊기 전 이번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태수의 연락은 뚝 끊겼다. 처음 일주일은 바쁘겠거니 생각했다. 2주일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무진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카카오톡은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다. 무진은 서울에 있는 태수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태수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모두가 태수가 해외로 나갔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불안은 공포로 변했다. 무진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아들이 어두운 방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꿈, 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경찰청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담당 형사는 성인. 남성이 자발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라며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무진은 분노했지만 법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자신도 그렇게 일했으니까. 그렇게 2달이 흘렀다. 무진은 하루하루를 술과 불안 속에서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TV에서 흐르는 뉴스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화면 속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건물이 비춰지고 있었다.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고 있었다. 앵커는 이곳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거지였다고 설명했다. 무진은 숨이 멎었다. 화면 속 흐릿하게 비치는 한 청년의 얼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그 청년. 박태수였다. 무진의 아들이었다. 무진은 TV 앞에서 무너졌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아들이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아니, 범죄의 희생자가 되어 있었다. 무진은 즉시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고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고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중이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답변뿐이었다. 무진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자신의 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날 밤 무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아무도 아들을 구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설령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 무진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다. 집 금고에 숨겨둔 현금 500만 원을 더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권총 한 자루를 꺼냈다. 은퇴할 때 반납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온 물건이었다. 총알은 6발. 무진은 총을 허리춤에 숨기고 여권을 챙기고 아들의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공항으로 향했다. 인천공항에서 프놈펜까지는 5시간 반. 무진은 비행기 안에서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직 아들의 얼굴만 가득했다. 철창 안에 갇힌 아들, 눈물 흘리는 아들, 고문당하고 있을지도 모를 아들. 무진의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짓눌리는 듯 아팠다.
비행기가 푸놈펜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밖의 공기는 무덥고 습했다. 4월에 캄보디아는 건기가 끝나가는 시기였고 거리엔 먼지와 열기가 가득했다. 무지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푸놈펜 중심가로 가달라고 말했고 차는 빠르게 도심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혼돈 그 자체였다.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무시하며 질주했고 길거리엔 노숙자들과 구걸하는 아이들이 즐비했다. 화려한 호텔과 카지노 건물 옆엔 판잣집이 붙어 있었고 고급 승용차와 낡은 인력거가 같은 도로를 달렸다. 이곳은 부와 빈곤이 극단적으로 공존하는 도시였다. 무지는 한국인이 많이 머문다는 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가격은 저렴했다. 그는 가방을 던져놓고 즉시 거리로 나섰다. 손에는 아들의 사진과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쪽지 한 장. 이 사람을 찾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무지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돈을 요구했으며 어떤 이는 경찰에 가보라고만 했다. 무지는 경찰서에도 갔다. 하지만 경찰은 무진을 냉대했다. 사건은 이미 종결됐고 범죄자들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고만 했다. 무진이 아들을 면회하고 싶다고 하자 경찰은 외국인은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무진은 뇌물을 건넸지만 경찰은 받지 않았다. 이곳의 부패는 선택적이었다. 돈이 되는 일엔 적극적이지만 위험한 일엔 절대 손대지 않았다. 무진은 절망했다. 합법적인 방법으론 아들에게 닿을 수 없었다. 그는 한인 교민회를 찾아갔다. 작은 사무실에서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그를 맞이했다. 남성의 이름은 김철수, 15년 전 사업 실패로 한국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사람이었다. 무진은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고 김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김철수는 말했다.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다고. 젊은 한국인들이 고액 연봉에 속아 캄보디아로 오지만 실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끌려가는 거라고. 일단 끌려가면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하고 폭행당하며 범죄를 강요당한다고. 도망치려다 잡히면 죽기도 한다고. 무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김철수는 덧붙였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이 경찰에 잡혔다는 것이라고. 최소한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하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5년에서 10년을 살아야 할 거라고. 그곳 교도소는 생지옥이라고. 무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들을 그런 곳에 둘 순 없었다. 김철수는 무진에게 조언했다. 합법적인 방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한국 정부도 캄보디아 정부도 움직임이 느리다고. 만약 정말 아들을 구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무진은 물었다. 어떤 방법이냐고. 김철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줬다. 미스터리. 푸놈펜에서 뒷거래를 주선하는 브로커였다. 불법 송금, 위조 서류, 뇌물, 심지어 사람을 빼내오는 일까지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자칫하면 무진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무진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김철수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김철수는 한숨을 쉬며 전화번호를 적어줬다. 그날 밤 무진은 미스터 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미스터 리는 간단하게 물었다. 뭘 원하느냐고. 무진은 대답했다. 아들을 빼내고 싶다고. 미스터 리는 웃었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5만 달러. 하나로 6천만 원 정도. 무진은 숨이 막혔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미스터 리는 내일 만나자고 했다. 장소는 푸놈펜 외곽의 한 카페. 무진은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무진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카페는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었고 손님은 거의 없었다.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미스터 리였다. 무진은 그 앞에 앉았고 미스터 리는 담배를 피우며 무진을 흘러봤다. 그리고 물었다. 돈은 준비했느냐고.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들을 먼저 보고 싶다고 말했다. 미스터 리는 비웃었다. 그런 거래는 없다고. 먼저 돈을 주면 일주일 안에 아들을 빼내주겠다고. 무진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1,000만 원. 계약금이라고 말했다. 나머지는 아들을 본 후 주겠다고. 미스터 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너무 의심하지 말라고. 자신은 프로라고. 하지만 무진의 직감은 비명을 질렀다. 뭔가 잘못됐다고. 이 남자는 믿을 수 없다고. 무진이 일어서려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그의 목을 휘감았다. 마취 젤을 적신 천이었다. 무진은 저항했지만 약은 빠르게 퍼졌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쓰러지기 직전 미스터 리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무진은 낯선 곳에 있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녹슨 철문,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악취. 손과 발엔 밧줄이 묶여 있었고 입엔 재갈이 물려 있었다. 무진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좁은 방 안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젊은 한국인 남녀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어떤 이는 벽에 기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무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용소. 김철수가 경고했던 바로 그곳. 미스터 리는 무진을 구출 브로커가 아니라 조직의 인신매매범이었다. 무진은 분노로 이를 갈았지만 지금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건장한 체구의 문신으로 뒤덮인 캄보디아인이었다. 그는 무진을 내려다보며 낮게 웃었다. 그리고 무진의 재갈을 풀어줬다. 무진이 소리치려는 순간 남자의 주먹이 무진의 배를 강타했다. 무진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남자는 크메르어로 뭔가를 말했고 옆에 있던 한국인 청년이 통역했다. 여기선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하루 14시간 전화를 걸어야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는다고. 도망치려 하면 죽는다고. 무진은 정신을 차렸다. 이곳은 정말로 지옥이었다. 그는 통역하는 청년에게 물었다. 너희는 얼마나 여기 있었느냐고. 청년은 대답했다. 자신은 6개월째라고. 처음엔 IT 회사라고 속아서 왔다고.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이곳에 갇혔다고. 매일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노인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일을 한다고. 자신도 죄책감에 미쳐버릴 것 같지만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청년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무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젊은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 그는 다시 물었다. 박태수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청년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고. 태수는 여기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른 건물에 있다고. 무진의 심장이 뛰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 같은 수용소 안에 있었다. 무진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아들은 무사하냐고.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무사하긴 한데 좀 달라졌다고. 처음엔 저항하고 울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직에 순응하고 있다고. 심지어 팀리더가 됐다고. 무진은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조직의 일원이 됐다니. 다음 날부터 무진의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됐다. 새벽 5시에 깨워졌고 식은 쌀밥과 국물 하나가 아침 식사의 전부였다. 그리고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 무진은 책상 앞에 앉아 전화를 걸어야 했다. 앞엔 낡은 컴퓨터가 있었고 화면엔 한국인 노인들의 명단이 떠 있었다. 이름, 전화번호, 재산 정보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무진은 경찰청 사기팀에서 일할 때 이런 명단을 수없이 봤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다. 감시자가 뒤에 서서 무진을 지켜봤다. 무진이 전화를 걸지 않으면 감시자는 무진의 등을 몽둥이로 내리쳤다. 무진은 이를 악물고 전화기를 들었다. 첫 번째 전화. 서울에 사는 70대 할머니였다. 전화가 연결되자 무진은 대본을 읽어야 했다. 경찰청 사기조사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할머니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긴급하게 돈을 옮겨야 한다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무진은 입을 열 수 없었다. 30년간 범죄자를 잡아온 그가 이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니. 무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감시자의 몽둥이가 무진의 어깨를 강타했다. 무진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감시자는 멈추지 않았다. 2번, 3번, 4번. 무진의 등과 어깨엔 피멍이 들었다. 결국 무진은 굴복했다.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속이는 대신 그는 전화를 받는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이건 사기라고, 절대 돈을 보내지 말라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감시자는 무진을 구타했다. 이틀이 지나자 무진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는 로봇처럼 대본을 읽었고 노인들을 속였고 돈을 빼앗았다. 매일 밤 무진은 자신을 혐오했다. 거울을 볼 수 없었다.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엔 아들 태수가 있었다. 무진은 태수를 만나야 했다. 아들을 보고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무진은 기회를 얻었다.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 무진은 다른 건물에서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봤다. 그 중심에 한 청년이 있었다. 깔끔한 셔츠를 입고 손에 태블릿을 들고 다른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청년. 박태수였다. 무진의 아들이었다. 무진은 숨이 멎었다. 아들은 달라져 있었다. 수척하고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무진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태수가 무진을 봤다. 그리고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다. 그날 밤 무진은 자신의 감방에서 기다렸다. 태수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자정이 지나자 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태수가 들어왔다. 손에는 플라스틱 물병 2개가 들려 있었다. 태수는 무진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진은 아들의 얼굴을 봤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손엔 담뱃불에 데인 흔적들이 있었고 팔엔 오래된 멍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무진은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태수는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 태수가 왜 왔냐고 물었다. 목소리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다. 무진은 대답했다. 너를 구하러 왔다고. 하지만 태수는 비웃었다. 구하러 왔다가 자신도 잡혔다며 이제 둘 다 여기서 썩게 생겼다고 말했다. 무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의 눈빛엔 희망이 전혀 없었다. 무진은 아들에게 물었다. 팀리더가 됐다는 게 사실이냐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담담하게 설명했다. 처음 여기 왔을 땐 자신도 저항했다고. 전화를 거부하고 도망치려 했고 감시자들에게 대들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사흘간 지하 독방에 갇혀 물도 음식도 없이 지냈고 나흘째 되는 날 끌려나와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공개 구타를 당했다고. 그날 태수는 죽는 줄 알았다고. 갈비뼈 2대가 부러졌고 이빨 1개가 빠졌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고. 그날 밤 태수는 결심했다. 살아남으려면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저항하는 대신 순응하기로 했다. 전화를 걸고 할당량을 채우고 조직의 규칙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대우가 달라졌다. 구타가 멈췄고 식사가 나아졌고 잠잘 곳도 개선됐다. 그리고 석 달 후 조직은 태수를 팀리더로 임명했다. 이제 태수는 다른 수감자들을 감시하고 때로는 처벌을 집행하는 역할까지 맡게 됐다. 태수는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자신도 이제 가해자가 됐다고. 무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같은 피해자들을 괴롭힐 수 있냐고 소리쳤다. 태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떠냐고, 지금 매일 노인들을 속이고 있지 않냐고. 아버지도 똑같다고 말했다. 무진은 할 말을 잃었다. 태수의 말이 맞았다. 자신도 이미 공범자가 되어 있었다. 태수는 계속 말했다. 여기선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도덕도 양심도 자존심도 다 버려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무진은 아들의 변한 모습에 절망했다. 3년 전 집을 떠날 때의 그 순수하고 밝았던 청년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냉혹하게 변해버린 생존자였다. 무진은 물었다. 그럼 너는 이대로 평생 여기 있을 거냐고.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물병을 무진에게 건네고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를 구하려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철문이 닫혔다. 다음 날부터 무진은 변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감시자들의 교대 시간, 건물의 구조, 출입문의 위치, CCTV의 사각지대.
무지는 형사로 일하며 익힌 관찰력을 총동원했다.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탈출을 꿈꾸고 있었다. 특히 강민호라는 20대 청년은 무진에게 다가왔다. 민호는 여기 온 지 8개월째였고 2번 탈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민호는 무진에게 말했다. 탈출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혼자선 절대 안 된다고. 최소 10명 이상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고. 무진은 민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무진은 신중하게 동료들을 모았다. 탈출 의지가 확실한 사람들만 골랐다. 총 12명. 그들은 매일 밤 은밀하게 만나 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태수였다. 태수는 팀리더로서 수감자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역할이었다. 만약 태수가 탈출 계획을 알아차리면 조직에 보고할 가능성이 높았다. 민호는 무진에게 제안했다. 태수를 제거하자고. 탈출 당일 밤 태수를 기절시키거나 필요하다면 죽여야 한다고. 무진은 경악했다. 절대 안 된다고. 태수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리쳤다.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 모두 죽는다고. 태수는 이미 조직의 사람이라고.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라고. 무진은 고민에 빠졌다. 아들을 희생시켜야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무진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날 밤 무진은 태수를 찾아갔다. 태수는 자신의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무진은 태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여기서 나갈 생각이 없냐고. 태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나가봤자 갈 곳이 없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범죄자로 재판받을 거고 여기 남으면 조직의 일원으로 살 수 있다고. 차라리 여기가 낫다고. 무진은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이미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무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방을 나왔다. 탈출 계획은 이틀 후로 정해졌다. 그날은 캄보디아의 전통 명절이라 감시가 느슨해질 거라는 민호의 정보였다. 12명은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무진은 전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민호는 문을 여는 역할을, 다른 이들은 감시자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무진은 허리춤에 숨겨둔 권총을 꺼낼 예정이었다. 조직에 잡힐 때 빼앗기지 않도록 감방 화장실 천장에 숨겨둔 그 권총. 총알은 6발. 신중하게 써야 했다. 전날 밤 무진은 다시 한번 태수를 만났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무진은 태수에게 말했다. 내일 밤 탈출한다고. 너도 함께 가자고.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무진에게 경고했다. 탈출은 불가능하다고. 잡히면 죽는다고. 포기하라고. 무진은 물었다. 그럼 넌 우리를 막을 거냐고.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무진은 알았다. 내일 밤 자신과 아들은 적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걸. 무진은 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돌아봤다. 태수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탈출 당일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무진과 11명의 동료들은 평소처럼 전화를 걸고 식사를 하고 일과를 보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단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계획이 발각될 수 있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엔 60여 명의 수감자들과 15명의 감시자들이 있었다. 무진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주위를 살폈다. 민호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다른 동료들도 각자 정해진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감시자들 옆에 태수가 서 있었다. 태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감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진과 태수의 눈이 마주쳤다. 잠시간의 침묵. 그리고 태수는 시선을 돌렸다. 무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은 정말로 자신을 버린 것이었다. 밤 10시. 소등 시간이 지나고 건물은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무진과 동료들은 잠들지 않았다. 자정을 기다렸다. 자정이 되자 민호가 신호를 보냈다. 무진은 감방 화장실로 들어가 천장에 숨겨둔 권총을 꺼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무진은 탄창을 확인했다. 6발. 모두 살아있었다. 무진은 권총을 허리춤에 숨기고 밖으로 나왔다. 이미 다른 동료들도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철문 앞에 모였다. 민호가 숟가락으로 만든 즉석 도구로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다. 10분 후 철문이 열렸다. 12명은 조용히 복도로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고 CCTV에 빨간 불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무진은 앞장서서 전기실로 향했다. 전기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무진은 형사 시절 배운 기술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메인 스위치를 내렸다. 순간 건물 전체가 암흑에 빠졌다. CCTV도 조명도 모든 전기가 차단됐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기까지는 30초의 시간이 있었다. 그 30초가 생명줄이었다. 어둠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동료들이 감시자들을 습격한 것이었다. 무진도 복도로 뛰쳐나갔다. 손전등을 든 감시자 한 명이 무진을 향해 달려왔다. 무진은 망설이지 않고 권총을 꺼내 겨냥했다.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 감시자는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무진은 그를 넘어 계단을 향해 달렸다. 출구는 1층에 있었다. 하지만 계단 입구에 다른 감시자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다. 무진은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들이 벽을 관통했다. 무진은 심호흡을 하고 몸을 굴려나가며 2발을 쏘았다. 한 명은 가슴에 맞아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은 어깨에 맞아 비틀거렸다. 무진은 그 틈에 계단을 내려갔다. 이제 총알은 3발 남았다. 1층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수감자들과 감시자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 의자가 날아다녔고 피가 바닥에 흩뿌려졌고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다. 무진은 출구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무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태수였다. 아들의 손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무진은 멈춰섰다. 부자는 서로를 마주봤다. 태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총구는 무진을 향하고 있었지만 태수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무진도 총을 들었지만 아들을 향해 겨누지 못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무진이 입을 열었다. 아들아 비켜라.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멈추세요. 여기서 나가도 살 수 없어요. 무진은 소리쳤다. 그래도 여기보다는 낫다고 자유롭게 죽는 게 개처럼 사는 것보다 낫다고.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총구는 여전히 무진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태수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무진은 비명을 질렀다. 태수를 쏜 건 민호였다. 민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무진은 쓰러진 아들에게 달려갔다. 태수는 등에 총을 맞았고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태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진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무진은 아들을 안아 올리려 했지만 민호가 무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놔두고 가야 한다고, 안 그러면 모두 죽는다고 소리쳤다. 무진은 절규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이 무진을 끌고 출구로 향했다. 무진은 뒤를 돌아봤다. 태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손을 뻗고 있었다. 무진은 아들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총성과 비명 속에 묻혀버렸다. 출구 밖은 캄보디아의 밤이었다. 열대의 습한 공기가 폐를 채웠다. 무진과 9명의 동료들은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와 총소리가 들렸다. 무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다. 그들은 건물 뒤편의 강으로 향했다. 메콩강의 지류였다. 물은 검고 깊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민호가 먼저 뛰어들었고 다른 이들도 차례로 뛰어들었다. 무진은 마지막으로 뛰어들기 전 뒤를 돌아봤다.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다. 무진은 아들이 저 안에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다. 무진은 눈물을 흘리며 강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그를 삼켰다. 무진은 물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 외침은 물속에서 사라졌다. 강을 건넌 10명 중 6명만이 살아남았다. 나머지 4명은 총에 맞거나 익사하거나 추격자들에게 붙잡혔다. 무진과 5명의 동료들은 강변의 밀림 속에 숨어 밤을 보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몸을 움켜쥐고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렸다.
무진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엔 아들의 모습만 계속 떠올랐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던 아들, 손을 뻗던 아들, 그리고 불길에 휩싸인 건물. 무진은 자신이 아들을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함께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몰랐다. 새벽이 밝아오자 일행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호가 방향을 잡았다. 태국 국경까지는 약 100km. 걸어서 사흘은 걸리는 거리였다. 하지만 도로를 이용할 순 없었다. 조직이 검문소마다 사람을 풀어놨을 게 분명했다. 그들은 밀림을 따라 이동하기로 했다. 이틀간의 행군은 지옥이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부족했다. 발에 물집이 잡혔고 온몸은 모기에 물렸으며 열대 질병의 위험도 있었다. 한 명은 탈진으로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민호는 그를 두고 가자고 했지만 무진은 거부했다. 무진은 쓰러진 동료를 업고 걸었다. 이미 아들을 잃었다. 더 이상 누구도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틀째 밤 그 동료는 무진의 등에서 숨을 거뒀다. 말라리아였다. 무진은 동료의 시신을 밀림에 묻었다. 손으로 땅을 파고 시신을 눕히고 흙을 덮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무진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도 동료도 자존심도 모든 것을. 사흘째 되는 날 일행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태국과의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돈을 주자 음식과 물을 팔았다. 무진은 마을의 작은 가게에서 신문을 샀다. 크메르어로 쓰여 있었지만 사진은 알아볼 수 있었다. 일면에 큰 사진이 실려 있었다. 불타는 건물 그리고 시체들. 기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용소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5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 중에는 한국인 청년 2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무진은 신문을 떨어뜨렸다. 23명. 무진은 그 명단에 태수의 이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민호가 무진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그만 가자고, 국경은 가깝다고 말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일행은 국경에 도착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를 가르는 강이 눈앞에 펼쳐졌다. 강 건너편엔 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자유가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국경 검문소엔 캄보디아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무진 일행을 찾고 있었다. 민호는 제안했다. 밤까지 기다렸다가 어둠을 틈타 강을 건너자고. 무진은 동의했다. 일행은 강변의 덤불 속에 숨어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해가 지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에서 군인들이 나타난 것이었다. 누군가가 밀고 한 것이 분명했다. 군인들은 덤불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일행은 뿔뿔이 흩어졌다. 무진은 강을 향해 뛰었다.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다. 무진은 강물로 뛰어들었다. 물살은 거셌지만 무진은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총알들이 물속으로 빗발쳤다. 무진은 물속에 잠겨 숨을 참았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리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강 건너편 태국 땅이 보였다. 무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 헤엄쳤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 쪽 강변에 도착했다. 무진은 진을 위에 쓰러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하지만 살았다. 무진은 살아남았다. 태국에서 무진은 방콕의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여권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였지만 대사관은 무진을 받아들였다. 무진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진술했다. 대사관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보이스피싱 조직 수용소의 실상, 한국 청년들의 참혹한 상황, 그리고 폭동과 화재. 무진의 증언은 즉시 한국 정부에 보고됐다. 며칠 후 무진은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안에서 무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들은 죽었다. 자신은 살았다. 하지만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진은 텅 빈 껍데기가 된 것 같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무진을 기다리고 있던 건 경찰이었다. 무진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캄보디아에서의 경험,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 탈출 과정 등을 상세히 진술했다. 경찰은 무진에게 말했다.
당신의 증언 덕분에 한국 내 연관자들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무진은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아들이 보고 싶었다. 조사가 끝나고 무진은 충북 음성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그대로였다. 먼지만 쌓여 있을 뿐. 무진은 방에 들어가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다. 어린 시절의 태수. 무진은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리고 무진은 결심했다. 복수하기로. 아들을 그렇게 만든 놈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놈들, 그 모든 놈들에게 값을 치르게 하기로. 무진은 서랍을 뒤졌다. 캄보디아에서 가져온 것이 있었다. 수용소를 탈출하기 직전 태수의 방에서 몰래 가져온 USB 메모리. 무진은 그것을 컴퓨터에 꽂았다. 무진은 파일들을 열어보고 경악했다. 그 안엔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한국 내 자금 세탁책 명단, 계좌번호, 거래 내역, 심지어 조직의 최상층부 인물들의 신상 정보까지. 태수가 팀리더로 일하면서 모은 자료들이었다. 무진은 깨달았다. 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겉으론 조직에 순응하는 척했지만 속으론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무진은 눈물을 흘리며 파일들을 복사했다. 그리고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다. 자금책들은 대부분 한국의 대도시에 위치해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들은 겉으론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로펌, 환전소, 무역회사, 부동산 중개업소. 하지만 뒤로는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고 있었다. 무진은 명단의 첫 번째 이름을 봤다. 정민우. 서울 강남 소재 법무법인 대표.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50대 초반의 남성,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무진은 그의 주소와 전화번호, 차량 번호까지 확인했다. 모든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무진은 이 사람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다. 경찰에 신고하는 건 의미가 없었다. 이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움직이는 전문가들이었다. 증거를 숨기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낼 것이었다. 무진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직접 심판하기로. 다음 날 무진은 서울로 향했다. 강남의 한 고층 빌딩. 법무법인 정민우가 입주해 있는 곳이었다. 무진은 빌딩 앞에서 하루 종일 정민우를 관찰했다. 정민우는 오전 10시에 출근했고 오후 6시에 퇴근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점심은 인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무진은 정민우의 일상을 파악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무진은 움직였다. 무진은 빌딩의 청소 용역 회사에 지원했다. 가짜 신분증과 이력서를 만들어 제출했고 회사는 무진을 고용했다. 형사 시절 익힌 위조 기술이 도움이 됐다. 무진은 야간 청소부로 배치됐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빌딩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무진은 정민우의 사무실도 청소했다. 그리고 기회를 엿봤다. 2주일 후 무진은 정민우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다. 캄보디아 조직과의 거래 내역서였다. 무진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겼다. 하지만 무진은 이 증거를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 달 후 무진은 정민우의 일정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매주 금요일 밤 정민우는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자정쯤 혼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정민우의 집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다. 무진은 그날을 기다렸다. 금요일 밤 무진은 정민우의 집 근처에 미리 대기했다. 자정이 지나자 정민우의 차가 나타났다. 무진은 어둠 속에서 지켜봤다. 정민우가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무진은 심호흡을 하고 뒤를 따라갔다. 정민우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무진이 나타났다. 정민우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무진은 권총을 꺼내 정민우의 머리에 겨눴다. 정민우는 얼어붙었다. 무진은 낮고 차갑게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라고. 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무진은 정민우를 거실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정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애원했다. 돈을 원하는 거냐고 얼마든지 주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권총을 정민우의 이마에 겨눴다. 그리고 물었다. 박태수를 아느냐고. 정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진은 다시 물었다.
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른다고 자신은 그저 법률 자문만 했을 뿐이라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무진은 비웃었다. 그리고 USB에서 출력한 서류들을 정민호의 얼굴에 던졌다.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다. 정민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무진은 총구를 정민호의 입에 밀어 넣었다. 정민호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다. 무진은 말했다. 박태수는 내 아들이었다고. 너희들이 그 아이를 지옥으로 끌고 갔고 결국 죽게 만들었다고. 이제 값을 치러야 한다고. 정민호는 고개를 흔들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무진의 손가락은 이미 방아쇠에 걸려 있었다. 무진은 주저하지 않았다.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 정민호의 몸이 뒤로 쓰러졌다. 피가 거실 바닥에 퍼졌다. 무진은 권총을 내려놓고 정민호의 시신을 내려다봤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정민호의 죽음은 다음 날 아침 발견됐다. 경찰은 강도 살인으로 추정했다. 현장에 남겨진 증거가 없었고 CCTV에도 범인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다. 무진은 철저하게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명단엔 아직 22명이 더 남아 있었다. 무진은 두 번째 목표로 향했다. 부산의 한 환전소 사장, 이름은 김상철.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겉으론 평범한 사업가였지만 뒤로는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무진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일주일간 김상철을 미행했다. 김상철은 매일 아침 환전소를 열고 저녁에 문을 닫았다. 주말엔 골프를 치러 갔고 가끔 애인을 만나러 호텔에 갔다. 무진은 김상철의 약점을 찾았다. 매주 토요일 밤 김상철은 해운대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애인과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무진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김상철이 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무진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권총이었다. 김상철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무진이 입을 막았다. 그리고 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무진은 김상철을 외곽의 한적한 야산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무진은 김상철을 신문했다. 캄보디아 조직과의 거래, 자금 세탁의 구조 그리고 다른 공범들의 이름. 김상철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하지만 그것도 그를 구하진 못했다. 무진은 김상철을 그 자리에 묻었다. 산채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무진의 복수는 계속됐다. 대구의 무역회사 대표, 인천의 부동산 중개업자, 광주의 유흥업소 사장. 하나씩 무진은 그들을 찾아가 심판했다. 어떤 이는 총으로, 어떤 이는 칼로, 어떤 이는 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 무진은 점점 잔인해졌다. 처음엔 고통 없이 빠르게 죽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을 고문했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그들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었다. 무진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만이 무진을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석 달이 지나자 명단의 절반이 사라졌다. 경찰은 연쇄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냈다.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인물들이었다. 경찰은 이것이 복수극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다. 무진은 너무나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패턴을 만들지 않았으며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무진에게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밤 악몽을 꿨다. 아들의 얼굴,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 피로 물든 자신의 손. 무진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술로 잠을 청했지만 술에 취해도 악몽은 찾아왔다. 무진의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다. 체중이 10kg 빠졌고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변했으며 손은 계속 떨렸다. 거울을 볼 때마다 무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형사였던 박무진은 이미 죽었다. 지금 남은 건 복수에 미친 괴물뿐이었다. 어느 날 밤 무진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진은 권총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밖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의 형사, 무진의 옛 동료였다. 이름은 최동혁. 무진이 은퇴하기 전 함께 일했던 후배였다. 동혁은 무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물었다. 형님, 형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동혁은 말을 이었다.
경찰 내부에서 형님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곧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지금이라도 자수하라고 말했다. 무진은 웃었다. 그리고 물었다. 자수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감옥에 가면 아들이 돌아오냐고. 동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라고, 형님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괴물이 되면 안 된다고 애원했다. 무진은 동혁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이미 괴물이라고. 아들을 잃은 날 나도 함께 죽었다고. 지금 살아있는 건 시체일 뿐이라고. 동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무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제발 멈추라고.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무진은 멈출 수 없었다. 명단엔 아직 11명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특별했다. 조직의 최상층부 모든 것을 지휘하는 인물. 이름은 이재훈. 무진은 그를 마지막으로 남겨뒀다. 동혁이 떠나고 무진은 다시 준비를 시작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찰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이재훈은 달랐다. 그는 조직의 다른 말단 인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대형 투자회사의 회장.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지만 뒤로는 동남아 전역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거물이었다. 그의 회사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수천억 원의 자금을 움직였다. 경찰도 검찰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는 정치인들과 연줄이 있었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법의 허점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하지만 무진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훈이야말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확신했다. 무진은 한 달간 이재훈을 조사했다. 그의 일정, 동선, 경호원의 수, 거주지의 보안 시스템, 모든 것을 파악했다. 이재훈은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24시간 경호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출입구마다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이 작동했다. 일반적인 방법으론 접근할 수 없었다. 무진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무진은 이재훈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다. 이재훈에겐 7살 된 딸이 있었다. 딸은 강남의 한 국제학교에 다녔고 매일 오후 3시에 하교했다. 전용 차량과 경호원이 딸을 태우러 왔다. 무진은 며칠간 학교 앞을 관찰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무진은 딸을 인질로 잡기로 했다. 평소에 무진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아이에겐 죄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무진은 달랐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무진은 스스로를 혐오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무진은 학교 앞에 대기했다. 위장을 위해 택배 기사 복장을 입었다. 오후 3시 이재훈의 딸이 학교 정문을 나왔다. 경호원이 딸의 손을 잡고 차량으로 향했다. 무진은 그 순간을 노렸다. 무진은 길 건너편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불이야. 사람들이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봤다. 경호원도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순간 무진은 달려가 딸을 낚아챘다. 딸은 비명을 질렀고 경호원은 뒤늦게 반응했다. 하지만 무진은 이미 딸을 안고 준비해둔 차량으로 뛰어들었다. 차는 빠르게 출발했고 경호원은 뒤쫓았지만 따라잡지 못했다. 무진은 딸을 외곽의 한 폐가로 데려갔다. 딸은 울고 있었다. 무진은 딸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진은 딸을 의자에 앉히고 밧줄로 묶지는 않았다. 대신 과자와 음료수를 건넸다. 딸은 두려운 눈으로 무진을 바라봤다. 무진은 딸에게 말했다. 무섭지 않아도 된다고, 곧 아빠한테 돌려보내줄 거라고. 하지만 딸은 계속 울었다. 무진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무진은 이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재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다. 무진은 말했다. 딸을 데려왔다고, 만나고 싶으면 혼자 오라고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다. 이재훈은 조건을 물었다. 무진은 대답했다. 조건은 없다고, 그저 얼굴을 보고 싶을 뿐이라고. 이재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경고했다. 딸에게 손대면 지옥을 맛볼 거라고. 그날 밤 11시 약속 장소는 한강 다리 아래의 한적한 공터였다. 무진은 먼저 도착해 주위를 살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고 사람의 통행도 거의 없었다. 무진은 차 안에서 대기했다. 자정이 되자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다. 차가 멈추고 이재훈이 혼자 내려서 천천히 무진의 차로 걸어왔다. 무진도 차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마주섰다. 이재훈은 무진을 위아래로 후어봤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연쇄 살인범이군요.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재훈은 계속 말했다. 내 사람들을 10명이나 죽였더군요. 대단한 집념입니다. 무진은 권총을 꺼내 이재훈을 겨눴다. 하지만 이재훈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쏴보시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조치를 취해뒀거든요. 무진은 경악했다. 이재훈은 설명했다. 제 사람들이 지금 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다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무진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무진은 혼란에 빠졌다. 이재훈은 계속 말했다. 살고 싶으면 거래를 하자고. 무진이 조용히 사라지면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무진은 웃었다. 그리고 물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느냐고. 이재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믿거나 말거나 선택은 당신 몫이라고. 하지만 지금 당신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무진은 분노로 떨렸다. 이재훈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무진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복수의 눈이 멀어 함정에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무진은 권총을 내렸다. 그리고 차 뒷좌석에서 잠든 딸을 꺼내 이재훈에게 건넸다. 이재훈은 딸을 안고 무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주겠다고. 당신 아들 박태수, 그 친구는 훌륭한 인재였다고. 처음엔 저항했지만 나중엔 우리 조직에서 가장 유능한 팀리더가 됐다고. 아마 살아남았다면 지금쯤 간부가 됐을 거라고 덧붙였다. 무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재훈은 계속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 폭동 때문에 죽었지만 그래도 그의 공헌은 잊지 않고 있다고. 그가 모은 자료들 덕분에 당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 비웃었다. 무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권총을 다시 들어 이재훈의 머리를 겨눴다. 이재훈은 웃으며 말했다. 쏴보세요. 하지만 그러면 당신도 제 딸도 모두 죽습니다. 무진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하지만 당기지 못했다. 아이는 죄가 없었다. 이미 자신의 아들을 잃었는데 다른 아버지의 딸까지 죽일 순 없었다. 무진은 권총을 내렸다. 그리고 뒤돌아섰다. 이재훈은 무진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조만간 경찰이 당신을 잡을 겁니다. 그때까지 도망이나 잘 다니세요. 무진은 대답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무진은 패배했다. 복수는 실패로 끝났고 이재훈은 여전히 자유로웠다. 무진은 서울을 떠나 지방의 한 작은 모텔에 숨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경찰이 무진의 소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뉴스에는 연쇄 살인범의 몽타주가 공개됐다. 무진의 얼굴이었다.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분석을 통해 경찰은 무진을 특정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무진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며칠 후 무진은 결심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자신의 복수는 실패했지만 최소한 진실은 세상에 알려야 했다. 무진은 USB에 담긴 모든 자료를 복사해 여러 언론사에 익명으로 발송했다. 조직의 구조, 자금 세탁 경로, 연루된 인물들의 명단, 그리고 캄보디아 수용소의 참상을 담은 증거들. 이틀 후 언론이 폭발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한국 청년들이 당한 인권 유린, 그리고 국내 공범들의 명단. 이재훈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론이 들끓었고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훈의 회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 자신도 조사를 받게 됐다. 비록 무진이 직접 복수를 완수하진 못했지만 법이 대신 심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무진 자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경찰은 무진의 위치를 파악했다. 충남의 한 해안가 모텔. 수십 명의 경찰과 특공대가 모텔을 포위했다. 확성기로 무진에게 항복을 권고했다. 무진은 모텔방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봤다. 경찰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저격수들이 건물 주위에 배치되어 있었다. 무진은 권총을 집어들었다.
총알은 한 발 남아 있었다. 마지막 한 발. 무진은 생각했다. 이제 끝이라고. 아들에게 갈 시간이라고. 무진은 권총을 자신의 관자놀이에 댔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최동혁이 들어왔다. 동혁은 무진을 보며 소리쳤다. 형님 안 돼요. 무진은 고개를 돌렸다. 동혁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형님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형님이 한 일들, 세상에 알려진 진실들, 그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형님이 살아서 증언해야 합니다. 무진은 웃었다. 증언? 자신은 살인자라고 1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고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고 형님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재훈 같은 놈들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권총을 내렸다. 무진은 동혁에게 총을 건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겠다고. 동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무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무진은 모텔 밖으로 나왔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무진을 향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무진은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아들 박태수와 함께 죽어간 수많은 청년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고. 그리고 진짜 범죄자들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고. 그 말을 끝으로 무진은 경찰차에 탑승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무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푸르렀다. 무진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길고 긴 지옥 같은 여정이 끝났다고. 무진의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언론은 연일 무진의 이야기를 다뤘다. 어떤 이들은 무진을 살인마라고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복수자라고 옹호했다.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재판장에 선 무진은 담담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11명을 살해했다고 그들 모두에게 사형을 당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무진은 증언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캄보디아 수용소의 참상, 그리고 국내 공범들의 명단. 무진의 증언은 검찰의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이재훈을 비롯한 여러 공범들이 구속됐고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진의 죄를 덜어주진 못했다. 검사는 무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무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받아들였다. 자신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진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다. 무진은 감방에서 편지를 열었다. 그리고 손이 떨렸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아버지, 저는 살아 있습니다. 무진은 숨이 멎었다. 편지를 계속 읽었다. 태수는 설명했다. 그날 밤 폭동이 일어났을 때 자신은 민호의 총에 맞았지만 급소를 비켜갔다고. 그리고 불길 속에서 다른 수감자 한 명이 자신을 끌고 탈출했다고. 그들은 건물 뒤편의 하수구를 통해 빠져나왔고 강을 건너 태국으로 넘어갔다고. 태수는 몇 달간 태국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회복한 후 한국으로 돌아올 방법을 찾았다고. 하지만 자신은 범죄자로 기록되어 있었고 돌아오면 체포될 게 뻔했다고. 그래서 태국에 남아 몸을 숨기고 있었다고. 그러던 중 한국에서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다고. 연쇄 살인사건 그리고 재판. 태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복수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태수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아버지, 제발 살아주세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조직도 무너지고 있고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곧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무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이 살아있었다. 무진이 그토록 찾던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살아있었다. 무진은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기쁜 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슬픈 건 자신이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무진은 변호사를 불렀다. 그리고 편지를 보여주며 부탁했다. 아들을 찾아달라고, 아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변호사는 약속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며칠 후 재판에 변화가 생겼다.
무진의 변호인단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것이었다. 무진이 죽인 11명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었고 그들의 범죄로 인해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자료였다. 또한 무진의 아들 태수가 생존해 있으며 조직의 실체를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서한도 제출됐다. 재판부는 심리를 연기하고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한 달 후 태수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태수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출두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증언했다. 캄보디아 수용소의 실상, 조직의 운영 방식, 그리고 자신이 모은 증거들. 태수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이재훈을 비롯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기소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태수는 아버지를 면회했다. 부자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무진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수척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다. 태수는 전화기를 들고 말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태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아버지를 구하고 싶어요. 무진은 미소 지었다. 넌 이미 날 구했다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면회 시간이 끝났다. 태수는 일어서며 말했다. 꼭 다시 만나요, 아버지.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꼭 다시 만나자. 무진의 최종 선고는 6개월 후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무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 구형보다는 감형된 형량이었다.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무진의 범죄는 명백하지만 그 배경에는 극단적인 피해와 복수의 동기가 있었다고. 또한 무진의 증언과 협조로 인해 더 큰 범죄 조직이 와해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무진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무진은 판결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항소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의 죗값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이재훈의 재판도 진행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재훈의 제국은 무너졌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고 재산은 몰수됐으며 그 자신은 수감됐다. 무진이 시작한 복수는 비록 폭력적인 방식이었지만 결국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 태수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도 조직에 가담했던 전력 때문에 재판을 받았지만 피해자이자 증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태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태수는 매달 교도소를 찾아 아버지를 면회했다.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대화를 나눴다. 무진은 아들의 변화를 지켜봤다. 처음엔 상처투성이었던 아들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그리고 무진 자신도 변화했다. 감옥에서 무진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참회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 무진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의 씨앗을 뿌린 것일지도 몰랐다. 무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썼다. 제목은 지옥을 건너온 아버지. 캄보디아에서의 경험, 복수의 과정, 그리고 후회와 참회. 모든 것을 담았다. 무진은 이 글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랐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라고. 3년이 흘렀다. 태수는 결혼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었던 여성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가정을 꾸렸다. 태수는 아버지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고 무진은 감옥에서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들이 행복을 찾은 것이다. 1년 후 태수에게 딸이 태어났다. 태수는 딸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진을 보냈다. 무진은 손자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바라봤다. 작고 예쁜 아기. 새로운 생명. 무진은 생각했다. 자신의 복수가 헛되지 않았다고.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을 구했고 조직을 무너뜨렸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게 했다고. 무진은 이제 평화를 찾았다.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무진이 수감된 지 5년째 되는 해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가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진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무진에게 동정적이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족들은 무진의 사면을 위한 탄원 운동을 벌였다.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모였다. 법무부는 여론과 재심 청구를 검토한 끝에 무진의 형량을 감형하기로 결정했다.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으로 그리고 모범수로 복역한 점을 고려해 5년 만에 가석방을 허가했다. 무진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니. 교도관이 무진에게 알렸을 때 무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자신은 살인자인데 자유를 얻을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동시에 손자를 직접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다. 출소 날 교도소 정문 앞에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태수의 옆엔 아내와 5살 된 딸 희망이가 서 있었다. 무진은 철문을 나서는 순간 멈춰섰다. 5년 만에 보는 바깥 세상.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다. 태수가 달려와 무진을 끌어안았다. 부자는 한참을 껴안은 채 울었다. 희망이는 할아버지를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용감하게 다가와 무진의 손을 잡았다. 무진은 무릎을 꿇고 손녀를 바라봤다. 작고 예쁜 아이. 태수를 닮은 눈 그리고 맑은 미소. 무진은 희망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무진은 느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오랜 지옥을 지나 마침내 찾은 평화. 무진은 가족과 함께 차에 올랐다. 차는 충북 음성의 옛집을 향해 출발했다. 무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복수도 증오도 고통도. 이제 남은 건 속죄와 사랑뿐이라고.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태수가 미리 와서 청소를 해둔 것이었다. 무진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아내가 쓰던 찻잔, 태수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무진은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여보, 나 돌아왔소. 아들도 데려왔소. 이제 우리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소.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태수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진은 아들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다. 무진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밥.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다. 희망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이것저것 물었다. 할아버지는 어디 갔다 왔어요? 왜 그렇게 오래 안 보였어요? 무진은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먼 곳에 일하러 갔었단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앞으로 매일 볼 수 있어. 희망이는 좋다며 박수를 쳤다. 무진은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밤이 되자 태수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 무진은 혼자 남았다. 오랜만에 맞는 혼자만의 시간. 하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다. 무진은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무진은 생각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아내일까?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죽어간 청년들도 저기 있을까? 무진은 그들에게 사과했다. 미안하다고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약속했다.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시는 폭력을 택하지 않겠다고. 무진은 집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무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쓰기로 했다. 감옥에서 쓴 글을 완성하고 출판하기로 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무진의 일상은 조용했다. 아침엔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점심엔 간단한 식사를 했다. 오후엔 글을 쓰거나 책을 읽었다. 저녁엔 태수의 가족이 찾아오기도 했고 혼자 조용히 TV를 보기도 했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무진에겐 이것이 행복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과거를 잊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 무진은 인근의 성당을 찾아갔다. 무진은 신자는 아니었지만 고해성사를 받고 싶었다.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신부는 무진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대가를 치렀다고 이제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지만 무진은 쉽게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11명의 목숨. 그 무게는 너무 무거웠다. 무진은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의 영혼이 평화롭기를 그리고 유가족들이 무진을 용서해 주기를 바랐다.
어느 날 무진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정민우의 아들이었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는 분노로 가득할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랐다. 정민우의 아들은 이렇게 썼다. 저는 당신을 증오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당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고 당신의 아들도 그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순 없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속죄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디 남은 인생 동안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진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이것이 진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됐다. 무진은 답장을 썼다. 당신 아버지를 죽인 것을 평생 후회하고 있다고. 비록 그가 죄를 지었지만 당신에겐 소중한 아버지였을 거라고 미안하다고 적었다. 그해 가을 무진의 책이 출판됐다. 제목은 지옥을 건너온 아버지였다.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는 무진을 비난했고 일부는 동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무진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피해자들의 고통 그리고 복수의 허무함. 무진은 인쇄수익 전액을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했다. 돈으로 속죄할 순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랐다. 태수도 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했다. 부자는 함께 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무진은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경고했다. 해외 취업 사기의 위험성,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그리고 복수가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한 해결의 중요성. 무진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2년이 더 흘렀다. 무진은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으며 걸음은 느려졌다. 하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다. 태수의 가족은 무진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 이제 무진은 매일 손녀를 볼 수 있었다. 희망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방과 후면 할아버지 집에 들렀다. 무진은 희망이에게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산책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물론 캄보디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어두운 이야기였으니까. 대신 무진은 희망이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정직의 중요성,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용서와 화해. 희망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좋아했다. 무진은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쯤이면 세상이 조금은 나아져 있을까?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가 사라져 있을까? 무진은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랐다.